안녕하세요. 2020년 7월 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원래 저녁 9시쯤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일찍 온 이유가 내일 새벽에 2경기나 중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처럼 방송하면 너무 쉬는 시간이 버거워. 좀 자야 되는데 새벽에 2경기 하는 게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하고 일찍 방송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뉴스원에서 보도하길 황희찬 대리인은 황희찬이 어제 오전에 대한민국에 조용히 귀국했음을 알렸고 현재는 자가 격리 중이며 이적은 이 구단 차원에서 발표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희찬 측은 이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황희찬 선수가 어제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탈 없이 잘 도착했으며 한동안 자가 격리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때라면 공항에서 팬들과의 만남도 있었을 수 있겠으나 코로나가 때인지라 조용히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희찬 측도 이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이 이적할 구단 차원에서 발표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 같다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황희찬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보도하길 랄프 랑닉은 다음 시즌 AC 밀란 감독 부임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AC 밀란은 랄프 랑닉 측과 계약상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에 따라 랑닉은 2020-21 시즌 밀란의 새로운 감독이 될 것입니다. 랑닉이 작년 10월부터 밀란의 지휘봉을 잡은 피올리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이며, 이제 서로가 랑닉과 밀란 측 모두가 새 감독으로 부임한다라는 것에 합의를 봤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밀란 고위층과 만날 것이고, 랑닉은 현재 말디니가 역임하고 있는 스포르팅 디렉터직까지 랑닉이 겸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랑닉은 호펜하임, 라이프치히에서 감독직을 맡았었고 라이프치히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는 디렉터로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2019년 여름부터는 레드불 산하 스포츠 및 축구 육성 사업부의 수장으로 일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작년 62세가 되었던 랑닉은 맨유, 미넨 등 몇몇 유명 구단들과도 링크가 되었었지만 그는 AC밀란과 계약상 합의를 이뤄냈고 현 시즌이 끝난 뒤 3년 동안 이 AC밀란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랑닉이 이전에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축구 밑바탕에는 아리고 사키 감독이 있었다. 내가 아주 존경하는 감독이다라고 말을 많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이제 AC밀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팅 없으면 못해요. 분위기 안 살아서 가뜩이나 유튜브도 없는데 사람 지금 오라우 저 표정 오랜만에 보네. 리강의 마르세유와 니스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발렌시아에서 20경기에 나섰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고 스페르 데포르트에 따르면 이강인은 최근 발렌시아에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측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요청했다고 하며 프랑스의 메르카토는 마르세유와 니스가 이강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고 구체적인 관심이나 영입 제한 등은 아직 없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8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뭐 사실 이강인의 몸값이라기보다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냥 썰? 이강인이 그냥 이적 썰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구만. 뭐 저 사진은 저 캡처는 지금 봐도 귀엽네. 그때도 귀여웠는데. 펜코 보면 이강인이 쿠보처럼 임대 가서 출전기에 보장받았으면 더 활약했다라는데 내 생각? 좀 별 생각 없습니다. 네. 뭐 그거야 그냥 가정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감독을 만났을지 어떤 선수를 만났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거를 뭐 근데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요리스는 손흥민과의 충돌은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충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외부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다. 라커룸에서 선수 사이에 많은 리스펙들이 있는데 나와 손흥민 사이에 일어난 일은 때때로 축구의 일부분일 뿐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손흥민과 나의 사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경기가 끝났을 때 뭐 우리는 함께 만났을 때 서로가 팀이 3점 얻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아무런 뭐 걸림적거리는 게 없다고 그냥 뭐 편한 사이라고 말을 했어요. 현재 이제 이 뉴스가 한바탕 휩쓸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도 뭐 경기 끝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전에 토트넘 감독이었던 샤우드 감독이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가는 길에 그 이제 게이트 가는 길에 그 요리스가 좀 많이 화냈던 거, 그런 거는 의도된 상황일 확률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국에서도 이제 뭐 그래 뭐 손흥민이 그렇게 욕먹을 일이 아닌데 왜 뭐 지나치게 좀 약간 요리스가 오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이제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요리스를 비판하는 강도가 심했던 사람들을 봤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문제를 만들려고 자꾸 언론들이 들쑤시는데 선수 당사자 요리스하고 손흥민은 둘 다 그걸 원치 않아요. 뭐 댓글에 갑자기 막 병인양요 직직 침체 유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프랑스 욕 하고 싶어가지고 네, 내놔라 뭐래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네, 뭐 그건 뭐 드립이겠지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샤워드 감독이 한 말도 그냥 뇌피셜이에요. 요리스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는 뇌피셜이라고. 진짜로 이제 의도적일 수도 있지 진짜로. 근데 우리가 뭐 우리한테 뭐 말해준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기사에 끌려다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흥민에게 요리스가 했던 행동이 진짜 그런 거야. 막 그 뭐랄까 좀 약간 팀 분위기 한번 쥐잡듯 잡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한들 손흥민이 그걸 뭐 알게 되면 뭐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니죠. 이때도 그 필드 위에서 손흥민도 뭐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약간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손흥민이 그걸 뭐 가만히 뭐 이게 뭐 쭈구리처럼 뭐 미안해 뭐 내가 다음에 뭐 수비하면 열심히 하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왜? 내가 뭐 어쩌라고?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뭐 저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그쪽 마인드 다 알고 있는데 뭐 무슨 뭐
그게 뭐 손흥민이 어디 쭈구리 무슨 선수 아니고 그 듣고 뭐 이렇게 아닙니다. 손흥민도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데 공격도 하는 스타일이고 눈치 안 보고 이제까지 뭐 이제 뭐 대한민국 국적인 선수들이 외국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항상 매번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눈치 보는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은 거의 이제 이런 마인드에 이제 축구를 하고 이런 마인드에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뭐 진짜 무슨 찐따도 아니고 뭐 얘가 만약에 뭐 지하철 잡는다고 잡힐 선수도 아니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아까 나한테 누가 뭐 물어봤는데 유튜브는 저쪽에서 봐야 돼가지고 불편한데 뭐 물어본 거야? 너무 질문이 이상한데? 이제 그러니까 메시가 신기인데 실제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경기 중에 라커에서나 요리스처럼 뭐라 하는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까 메시가 신기인 게 뭐가 중요지? 그러니까 메시가 신기인데 다른 선수가 메시한테 뭐 요리스처럼 뭐라 하는 경우가 있냐고? 그런 질문인가? 모르겠어요. 좀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 다음 소식은 K리그가 관중을 받는 것, 그 안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K리그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스포츠 전체예요. 프로축구연맹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라 관중 받는 것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 날 정부가 유관중 전환,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유관중 전환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관중을 받는 것이 급물살을 탔었고 각 구단의 홈 경기 개최 준비 기간을 일주일 정도 잡아서 7월 10일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관중을 받겠다라는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류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유관중을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은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스포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최고의 우선 목표는 관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리그를 정상적으로 끝내는 것. 지금도 사실 축구는 정상적인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야구는 다 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스포츠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야 될 상황에서 시즌을 제대로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거 관중 받는 것은 그 이후에 정말 코로나가 좀 잡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사진이 이정성이네. 지금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구만. 자,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은 맨유의 제시 링가드, 그 다음에 필 존스 이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은 모예스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팀이 잔류할 경우 성공할 경우 필 존스와 링가드를 데려오는 것을 노리고 있으며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잔류 성공한다면 모예스에게 다시 한번 한 시즌을 더 이제 맡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 모예스는 자신의 친정팀 선수들이었던 이 링가드와 필 존스를 데려올 생각이 있고 이 둘을 또 모예스가 지도해본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모예스는 특히 필 존스가 팀의 퀄리티를 수비적으로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맨유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선수단을 정리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 존스와 링가드가 모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적할 그러니까 팀이 정말 이 선수 다 정리할 마음이 있다면 어차피 안 쓰니까 정리할 마음이 있다면 정리할 텐데 그거를 모예스가 주워가겠다.
원래 우리 웨스트햄은 이런 정도 애들을 모아서 시즌을 보낸다. 그 생각이죠. 뭐. 원래 어차피 팀이 정리할 텐데 뭐 데려가 준다고 하면 사실 맨유 입장에서야 땡큐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토트넘의 다음 시즌 2020-21 시즌 유니폼이 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출됐죠. 네. 정말 토트넘의 유니폼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과거로 더 회귀하는구나. 정말 더 안 좋아지는구나. 디자인이 정말 썩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키 디자인 팀이 나름 뭐 디자인 학교 같은데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할 텐데 참 볼 때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나름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또 사실 우리가 유니폼을 볼 때 뭐 디자인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죠. 팬들 입장에서요.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 재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재질적으로 발전하나 봐요. 뭐 디자인적으로 발전은 지지부진하지만 뭐 재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 시즌 토트넘 입을 유니폼 거의 뭐 오피셜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쯤 발표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진짜 디자인 다 나왔고 이제 와서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하는 거 바르셀로나 같이 멍청하게 하는 거 그런 팀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거짓 뭐 지금은 디자인 다 나왔죠. 네. 다음 소식은 뭐 첼시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네 이제 오늘 새벽 열렸던 3대2 경기 저도 이 경기를 봤습니다. 네. 첼시 경기도 봤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 그리고 제가 이 경기에서 첼시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원래도 첼시가 챔스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경기를 보고 더 제가 이제 얘는 진짜 가겠다. 챔스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경기 뭐 첼시가 잘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몇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날 본 첼시의 모습은 장단점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램파드는 정말 이 감독의 자질이 확실하구나. 자기 스탠스가 있고 자기의 축구 철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현재 이제 뭐 첼시가 자이든 타이든 전술적으로 뭐 포메이션을 여러 가지 바꾸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분위기나 경기 스타일로 이제 바꾸는데 특히 후반에 최근에는 이제 타미하고 치크가 같이 나오면서 같은 이제 5명 교체니까 옛날 3명 교체는 한 명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뭐 한 번에 3명 뭐 2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항상 이 타미하고 치크를 좀 이른 시간 한 60분 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런 시간에 가면서 첼시의 스타일을 바꾸는데 이 부분에서 그 타미하고 치크가 들어오면서 저는 첼시가 플랜 B가 가동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의 분위기도 바꾸고 이건 전술로서의 변화를 꾀한다라기보다 그 새롭게 들어가는 선수 스타일로 이제 변화가 발동되는데 그 변화가 되게 좋습니다. 경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선수 스타일로 팀 변화를 주는 그리고 이제 치크 같은 경우는 공을 잡고 있을 때 본인이 공을 소유했을 때 전진성이 더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경기 이제 속도도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거나 이기고 있어도 이 첼시는 이 루틴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선발에는 이제 뭐 지루, 투베는 그게 들어가고 미들도 지금 들어가는 그대로 마운트 들어가고 뭐 이런 선수들 들어가고 바꿀 때 이제 치크랑 그 다음에 이제 타미를 항상 같이 처음에 쓸 것 같아요. 이 루틴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이 경기에서도 65분에 타미하고 치크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길무어, 조르지뉴까지도 들어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선수로 너무 램파드가 활용을 잘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누가 없어가지고 막 팀이 비빌거리거나 그런 거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 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너무 잘 잡아요. 이날 경기도 너무 잘했고, 분명 이날 경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램파드는 각각의 미드필더들에게 고유의 임무를 부여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둥글게 막 이렇게 뭐 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공격도로 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딱 약간 다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뭔가 이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잘 먹히고 있고 선수들도 그것을 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중앙 허리라인부터 공격 1선까지 공격 루트가 각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치크하고 타미가 들어왔을 때 그전에 선발 라인업하고 스타일이 각각이 달라. 펼쳐가는 게. 그래서 이 공격진 3선과 1선까지 보는데 재미가 엄청 있어요. 엄청 있는데 수비가 너무 썩었어. 이거는 램파드가 할 수 있는 이제 뭐 본인의 역할보다는 좀 밑에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램파드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수비 코치나 이런 사람이 맡겨뒀겠죠. 근데 이제 이날 경기도 3대2로 가야 될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제 뭐 통합스코어는 3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 미치지 못한다. 뭐 수비 같은 부분은 뭐 지금 풀백을 영입하려고 하고도 있고 뭐 중앙 수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뭐 수비에 관련된 불안감 조성은 이제 첼시 출신 선수들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램파드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득점을 이뤄내고 있고 상대를 윗선부터 압박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전술도 잘 먹히고 있고 남은 경기가 사실 뭐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세로 좀 어떻게 틀어 막아 보면서 이제 챔스 갈 수 있는 순위 3위 내지 4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켈 부상이지 뭐 햄스트링 완전 올라간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 뭐 그 해설도 말했지만 보통 햄스트링 걸리면은 쩔뚝쩔뚝이라도 쫓아가긴 해요. 딱 올라와도. 네, 뭐 케일은 거의 본인이 워낙에 고통스러운지 바로 점프를 뛰면서 아예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램파드도 말했죠. 케일 부상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서 뭐 경기를 멈추거나 할 수는 없었다. 이 첼시가 지금 순위 싸움을 한창 하는 팀이고 공격적인 공을 수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물론 거기서 골도 터졌죠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뭐 공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더라고. 네. 솔직하게 말했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죠 또. 아무튼 이날 뭐 당연히 첼시가 이겨가지고 다들 평점이 좋았는데 특히 평점이 좋았던 거는 그 왼발로 그냥 골대를 찢어버리려고 했던 필리식이나 윌리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크도 평가는 좋았어요 되게. 평점보다는 치크는 평점을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없던 게 65분쯤에 나와서 사실 만약 선발로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평점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이날 뭐 잘했죠. 주마도 좀 잘했고 수비에서. 요즘에 첼시가 네, 그 돌아가는 공격적인 패턴이 다양하고 되게 좋아요. 네, 진짜. 3대2 그 두 골을 먹히는데 뭐 오로지 수비수만 뭐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좀 별로였다. 수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어요. 이날 제가 첼시 경기 보고. 아스날 경기가 그 다음인데 아스날은 사실 전반전에 내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끊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다 기억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본 어떠한 경기들 중보다도 재밌었고 공격적이었고 특히 전반전 아스날 경기력은 난 진짜 너무 환상적이었다 생각해요. 그런 공격 축구하고 하면은 나는 아스날은
진짜 만약에 그 전반전 경기를 또 보여줄 수 있다면, 나중에 관중들 들어왔을 때 또 보여줄 수 있다면 진짜 막 더 인기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좀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스날 유로파를 나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난 보면서 나도 좀 보다 재미없으면 자야지 이 생각으로 봤던 거예요. 첼시 경기 다음이었으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나 오늘 아침 운동도 가야 되는데, 근데 전반전 보는데 솔직히 잠이 깼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스날이 그 공격 축구 좋았을 때 하는 것처럼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으면서 재밌었어요. 그 후반전은 이제 레스터가 지고 있으니까 나는 막 좀 약간 막 공격 앞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아스날은 좀 신중한 스타일로 플레이하고 있었고, 레스터도 이제 어차피 이제 공격은 하지만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라인 컨트롤 하면서 그래도 조금 전반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약간 모양새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퇴장당한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그때 1대 0이었어요. 은케티아가 한 60 몇 분 올라왔나? 70분에 들어왔나? 한 70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길래 어제는 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선수들 알게 모르게 체력 소모도 심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아스날 정말 잘했고 레스터도 뭐 속도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스날 너무 이제 홈이기도 하고 활약이 좋다 보니까 약간 움츠러든 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은케티아가 나오자마자 퇴장을 당하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퇴장이었어. 왜냐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1도 없는 지역이었고, 거기에 뭐 역습을 갈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볼을 이제 경합하려고 발을 뻗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더러운 태클이었는데, 나 그거 보자마자 진짜 경기 보고 싶은 말 하나도 안 들더라고. 그냥 은키티아 나가기 전까지만 봤어요. 그 이후엔 나도 골 먹힌 거는 나중에 그 골장면으로 봤어. 하이라이트로. 왜냐면 나는 그래도 아스날 승리를 원했거든요. 꼭 레스터가 뭐 챔스까지 말하는 아니고, 기세가 이날 경기도 그랬고, 이게 사실 이날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이게 1대1 할 경기가 아니었어요. 슈마이켈이 너무 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 들어갈 장면이 사실 엄청 많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한 4-5개? 진짜? 웬만한 골키퍼였으면은 그 4-5개 중에서 한 골, 2골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슈마이켈이 이날 너무 컨디션이 좋더라고. 이게 아무리 정면으로 와도 얹히니까 되게 슈팅 세기도 셌고 어려웠던 게 많았는데 슈마이켈이 너무 잘 막더라고. 진짜 슈마이켈이 진짜 나는 저거 한 2골은 먹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면도 쉽게 오는 정면도 아니야. 이 비 오는데 쭉 깔려가지고 바운드 생기고, 그리고 정면도 살짝 옆으로 빠지는 게 많아가지고 어차피 세이빙 했어야 됐어요. 다이빙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은 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선수 비 맞고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빼준 건데, 은케티아 들어온 건데, 은케티아가 저렇게 한 거지. 들어오자마자 한 3, 4분? 발을 왜 이렇게 높게 뻗었는지도 모르겠고, 제임스 맞을 거예요. 그 윙백. 레스트에. 이날 2팀 다 3백 나와가지고, 걔한테 발을 뻗었는데 너무 심하게 뻗었더라고. 마르티네즈? 근데 그걸 다 합산해도, 솔직히, 좋았던 장면은 아스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슈마이켈이 선방도 훨씬 많이 했고. 목이 잘 막냐게, 이날더라. 어린 선수요, 어린 선수. 그러니까 내가 이때 왜 잤냐면, 내가 이거 보다가 얘 퇴장당하면서 왜 잤냐면, 내가 아스날 팬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스날 팬이 아닌데, 이 태클 보고 진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씨발, 존나 정념이 떨어진다. 진짜, 왜냐면, 이날 경기 진짜 재밌었거든요. 양 팀도, 선수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레스터 선수들도, 지고 있지만 되게 이거 좀 약간 창대창? 아니면 되게 재밌는 경기? 이렇게 약간 불타오르는 막 그런 느낌으로 경기 뛰다가, 저기 찐빠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부분이, 저 은케티아가 찐빠낸 거, 진짜. 원체 분위기 좋았고, 양 팀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격에 이제 막 힘을 싣고 막 이제, 레스터는 골을 넣어야 되니까, 더 집중하고, 아스날은 수비와 공격을 적절히 잘 섞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면서 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아르테타면
저거 한 번 실수한 거지만 나 쟤 방출하거나 이번 시즌 끝나면 딴 데 팔거나 아니면 맨날 2군에 박아 놓겠다. 진짜 정내미가 확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아니고 내 이 팀 팬도 아닌데 그 태클 보자마자 아마 한번 가서 보세요. 하이라이트. 그 태클 보자마자 정말 정내미가 확 떨어져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쓱 들어왔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안 봐 하고서 그냥 잤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골이 터졌더라고, 바디가. 하지만 이거 풀타임 경기를 볼 수 있잖아요. 아스날 전반전을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날 비가 오기도 많이 왔고 아무리 비 오다 보니까 좀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 선수들이 슈팅을 하면은 양팀 선수들이 슈팅을 하면은 경기장 내 안에서 뻥! 뻥! 막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뭐 대포 터지듯이 진짜. 그것도 좀 재밌었고 뭐 골킥해도 뻥! 슈팅해도 뻥! 막 이런 소리 나고 티어니가 전반전에 한번 진짜 초장거리 중거리 슛이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멋있었지. 안 들어갔지만. 아무튼 이날 경기 재밌었는데 은키티가 다 망쳤어.